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ERP 인사이그 지난 시간에 인적 자원 확보라는 일장의 파트를 지금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었냐면 어저께 인적 자원 관리라는 파트 나가면서 인사 관리나 인적 자원 관리 용어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에 발전사 여기 인사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자원관리라든지 왜 그런 용어들이 사용됐으면서 그런 관리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사회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전시켜온 그 발전 과정 설명해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직무관리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 인적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사에서의 회사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생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과 그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관리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변천사와 그다음에 직무라는 게 뭔지, 직무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설계하고 뭐 등등등 배웠단 말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 배울 것은요. 자, 이제 이런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발전사, 그다음에 직무라는 게 뭔지 배웠는데, 이제 그 직무가 세팅이 됐으니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돼요. 즉 채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채용 과정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걸 정리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4페이지 했죠. 어저께 진도 이어서 화면으로 하면 자, 3단원의 인적 자원 그 확보라는 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적 자원 확보란 성렬 씨그 글씨 보여요? 어, 이 정도 크기면 되겠어? 교재도 같이 볼 거니까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자, 인적 자원 확보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업원을 얻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서 인적 자원 충원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확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업원을 얻는 과정 또는 인적 자원을 충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업의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직의 활력,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업원들을 충원하려고 할 것이고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생계 수단 확보와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양쪽에 다 니드가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뭐 이게 말 그대로 인적 자원 확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인적 자원 확보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자, 사람을 무조건 뽑을 수는 없죠. 일단 그 회사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력들 몇 명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인원수도 알아야 되고 그 인원들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양과 질을 판단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즉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어느 부서에 필요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자, 그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인력 모집을 해야 되겠죠. 인력 모집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우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을 우린 모집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모집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모집 활동을 통해서 지원한 다수의 취업 희망자 중에서 직무 요건에 적합한 사람들 결정하는 과정을 인력 선발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선발이 되었으면 그 인력들을 특정한 직무에 또는 부서의 업무에 할당하는 것, 이걸 인력의 배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인력 자원 확보할 때 그 단계를 쭉 보시게 되면 얘도 굳이 외울 상황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 인력 수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을 해야 되겠고 모집한 다음에 선발해서 배치한다. 이런 흐름은 일반적으로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인력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번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인적 자원 확보에는 인적 자원 확보의 개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 계획, 그다음에 모집 관리, 선발 관리,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큰 이 네 개의 단원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적 자원 계획을 하게 된다면, 인적 자원 계획이란 인적 자원 소요 계획으로 현재 및 장래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인원의 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내 또는 사회의 인력 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것도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그런 게 인력 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인력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갖다가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 예측하는 방법들이 사회적인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더래요. 수요 예측 인력이 필요한 수요 예측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 용어죠. 정량적인 방법, 그다음에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가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계량적인 방법.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 수요를 예측한대요. 이건 추세를 갖다 분석하는 거구나. 정성적인 방법은요, 성격, 성질에 관한 것으로서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파트의 전문가가 직관이나 경험 또는 판단에 근거해서 그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자원의 수요 예측 방법에는 정량적 방법이 있고 정성적 방법이 있다. 크게 두 개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량적 방법에 한 가지밖에 없을까? 이건 통으로 얘기한 거고, 정량적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성적 방법엔 또 이런 게 있어요. 나오겠죠. 그런 거의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량적 방법의 그 수요 예측 방법을 보니까, 자, 첫 번째는 정량적 방법은 이 양이라는 게 수치화되어 있는 것, 데이터라는 얘기죠. 추세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시계열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회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생산성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정량적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정성적 방법에 속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기본적으로 한번 내겠죠. 그리고 이 각 방법에 대해서 추세 분석법이 뭔지, 즉 반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 형태도 흔하게 나올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량적 방법의 추세 분석법을 보게 되면, 추세 분석법이란 인적 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변수를 선정해서 그 변수와 인적 자원수 수요 간의 관계에 어떤 추세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변수가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 본 거고, 시계열 분석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시간적인 얘기예요. 시간의 변동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자, 회귀 분석법은 통계적 방법인데 인적 자원 수요의 결정이 다양한 요인들을 상관관계를 도출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건 통계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비율 분석, 과거 해당 기업이 달성했던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서 인원들의 자연 수요가 어떻게 비율이 변했던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생산성 비율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량적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량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이번에는 정성적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성적 방법에는 여기 명목 집단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도 있대요. 우선 정성적인 방법은 아까 여기 볼 때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이라 그랬었잖아요. 우선 명목
집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문서로 받아 반대 논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을 정성적 방법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이건 특징적인 용어가 서로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거, 반대 의견이 최소화되는 점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예측한다는 방법이고요.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은 설문조사, 여기 델파이 기법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델파이 기법 그러면은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사용한다. 그럼 이건 델파이 기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을 모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이거 분석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단점은 이런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점 중에 또 하나는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단점은 응답자에 대한 그 통제력이 결여돼서 사람들이 잘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이렇게 보내면 설문조사 잘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자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니 다양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파트에는 뭐가 또 있었느냐면 자 이번에는 인적 자원의 공급 예측 아까는 수요 예측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공급 예측인데 공급 예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인적 자원을 갖다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충원할 때 수요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각 그 직무당 필요한 그 자원이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예측했고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상응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공급을 갖다 예측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공급하는 방법을 예측하는 것과 외부에서 그 자원들을 충원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자, 공급 방법의 예측이라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관리자 목록이라는 방법 또는 기능 목록이라는 방법 대체도라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코브 분석이라는 거지 특이하죠. 요거는 마코브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그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관리자 목록이라는 것은 조직 내 모든 관리자의 관리 능력을 포함해서 그들의 자산 정보를 모아놓은 목록이래요. 관리자 목록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조직 내 회사에 벌써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갖다가 분석해서 모아놓은 자료를 보고 내부적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능 목록이라는 것은 위에 관리자 목록은 관리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기능 목록은 비관리직이래요. 비관리직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조사해서 이를 갖다가 자료화한 목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도 또는 인력 대체표라고 하는데 조직 내에 특정 직무가 공석이 됐다면 누가 그 자리에 메울 수 있는가를 대하여 파악하도록 작성한 표이고 다양한 직무와 각각의 직무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고 승진 가능성이죠. 승진 가능성과 직무 성과를 기재해 놓은 표 어떤 자리에 누가 저기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 놓은 그런 표를 갖다가 대체도라고 부른대요. 얘네 지금 네 가지는 다 내부적 공급 예측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코브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별 종업원의 직무 이동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승진하고 이동, 이직 얘네들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서 미래 각 기관에서 걸쳐서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분석표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마코브 분석표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은요.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70페이지에 인적 자원 확보의 개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계획. 세 번째 71페이지 보시면은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 아까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교재에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인적 자원 공급 예측은 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내부적 공급과 외부적 공급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내부적 공급 예측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부적 공급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면에 외부적 공급 방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적 공급 방법에는 우선 그 교재를 보셔야겠네요.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뭐 별반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 우선 내부 인력 추정 후 조직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예측한다. 외부에서는 내가 공급받고 싶다고 해서 그때그때 다 공급받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인력을 예측하고, 외부 인력은 외부 노동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외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서 그다음에 공급량을 예측해야 된다. 여기에는 인구 구조,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산업별 또는 직종별 고용 동향에 대한 정보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요건 제가 정리를 간단해서 안 해놨기 때문에 외부적 공급 예측을 할 때에는 우선 내부 인력으로 충원을 해야죠. 충원한 후에 그다음에 외부 인력을 갖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얘는 외부 노동 시장에서 수급 상황을 갖다가 수급 상황을 고려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를 활용해서 외부 공급 인력을 갖다가 충원을 하는데, 인구 구조라든지 경제 활동 인구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별 또는 직종별 고용 동향,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외부 인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적 공급을 예측할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외부적 공급을 계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인적 자원 계획에서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대응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여기 특징적인 게 인력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 직원들한테 초과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인력 부족할 때 야근들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야근 많이 하면 좋아요? 돈 많이 주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일단 초과 근로를 하되 거기에 대한 돈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얘가 계속되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이거 뭐야, 아침에 눈 뜨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얘는
보편적으로 초과 근로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장기화되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의욕 저하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고용으로 또는 시간제 고용으로 이렇게 또는 알바로 필요할 때만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란 얘기예요. 얘는 지금 인력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라고 되는데 로 되어 있네. 파견 근로는 다른 사업장에다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파견해 주는 데다가. 그래서 다른 자기 사업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 반대로 다른 기업에 있는 사람, 소속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다가 쓸 수도 있더란 얘기죠. 이걸 갖다가 파견 근로라고 하고요. 또는 아예 아웃소싱, 외부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가가치 사업만, 업무만 남겨두고 부수적인 업무는 외부에다가 그냥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인력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방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초과 근로, 임시직 고용, 그다음에 파견 근로, 아웃소싱.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근로이 아니라 근로. 자, 이번에는 인력이 그렇게 부족할 때는 그런 방법을 썼지만 이번엔 인력이 과잉이 된다면 지금 회사에 인력이 과잉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인력 과잉 시에는 직무 분할제, 일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업무를 갖다가 풀타임을 둘 이상의 파트타임으로 업무 전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직무 분할제라고 부른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에 A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B는 오후에 일하고 그러면 월급 나가는 것은 한 사람의 임금이 나가겠지만 사람은 그대로 고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 인력이 지금 회사에 남아 돌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을 해고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10명이 반반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만약에 인원을 감원한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리스크가 생겨. 아, 그렇다고 해서 일을 반반씩 해서 내 임금이 반으로 잘리는 거 그것도 싫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다니는 걸 원해요. 그죠? 임금이 좀 적더라도 아니면 다른 데를 빨리 찾아보겠죠. 자, 방법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인력이 과잉이 됐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서 그 업무를 조정하더라는 얘기예요. 사람 인력들을.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조기퇴직제. 자, 인원을 지금 10명이 있는데 5명을 줄여야지 돼요. 그럼 그 중에서 5명을 갖다가 퇴직할 사람 자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퇴직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죠.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 무엇을 더 지금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 이거 조기 퇴직제는 어디에서 많이 시행했냐면 조정이라는 말로 은행 금융기관에서 많이 시행을 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급여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40세, 45세 넘어가잖아요. 조기 퇴직을 많이 해요. 그럼 그때 나와서 다른 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결국 어떤 말을 갖다 많이 하게 되냐면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급여를 60세까지 근무해서 받을 월급을 45세, 50세까지 땡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조기 퇴직을 권고받을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자, 조기 퇴직제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구성원이 조기 퇴직하여 도약할 근데 이거 조기 퇴직하면 돈을 좀 더 받기는 한데 도약이 아니라
꼬꾸라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다른 거 사업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의미는 그래요.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과잉과 경제 정체 현상을 인원 감소를 통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를 조기 퇴직제. 우리 신문지상이나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봤던 용어죠. 그다음에 정리해고. 정리해고라는 게 해고인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처음 이번에 발생했었냐면 그 아시아나 항공사들 있죠. 항공사들에서 지금 외국으로 비행기가 나갈 수 없으니 직원들은 계속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경영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경영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해고는 하는데 얘는 일시적으로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 얘네들이 다시 또 경영이 정상화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신 복직시키겠다라는 조건으로 정리해고하는 정리해고를 한단 말이죠.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정리해고예요. 이는 아예 영구 해고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채용하겠다는 조건이 있더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무급 휴가제. 처음에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먼저 시행했던 것은 무급 휴가제를 먼저 시행했었어요. 순서대로 한번 적용을 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아시아나 항공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거리가 없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월급도 그대로 다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직무를 갖다가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직무 분할제를 먼저 시행을 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 월급만 나가게 되니까 회사는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었겠죠. 근데 코로나 지금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항공사들은 그런 저기 뭐죠? 영업 활동 없이 1년을 버티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이거 직무 분할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선 조기 퇴직제를 갖다가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직무 분할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들은 일정 퇴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인센티브 뭐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조기 퇴직할 사람은 했는데 그래도 인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자, 정리해고.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정리해고 대상으로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회사가 정상화되면 여러분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겠습니다. 아니, 정리해고보다 무급 휴가제를 먼저 해야 되겠다. 무급 휴가제. 휴가를 주고 쉬라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월급은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놔뒀다가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정리 해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운사이징.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인력을 계획적으로 이제 감축하는 거야. 이거는 정리해고하고 달라요. 이게 완전 해고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정상화 되더라도 다시 채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뭐는 다운 사이징은 아예 작정을 하고 줄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력이 과잉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직무 분할제, 조기 퇴직제, 정리해고, 무급 휴가제, 다운사이징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인력이 부족할 때와 인력이 과잉됐을 때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을 섞어 놓고 성격이 다른 거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서는 얘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인력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해서 인력 부족 시, 그다음에 인력 과잉 시,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개념 익히기에 뭐도 있느냐면 인턴 제도에 대한 것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좀 쳤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여기 인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14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고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74페이지에 이제 모집하는 관리, 모집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적 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인적 자원 계획을 다 세웠죠. 이제 모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집합니다. 회사에서 인적 자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인적 자원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이 제공하는 이 직무 어떤 일을 해야 되어 받아들이고 지원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활동을 우리는 모집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모집하는 방법은 사내 모집도 있고 사회 모집, 뭐 내부 외부 다 있겠죠. 이런 사내 모집 또는 내부 모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 목록,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업원들에 대한 작업, 경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채용 승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내부 모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내 공모도 있어요. 사보라든지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요즘 그 인트라넷 같은 거 다 있죠. 사내 게시판들 거기서 이런 그 직무에 응시하실 분들 지원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사내 모집을 할 때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사내 모집을 할 때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내부 직원들의 동기 유발 및 능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뭐 그렇죠. 그다음에 승진자의 동기 유발 및 사기를 증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하니까 외부에다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채용 비용이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지원자에 대한 정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왜 내부적으로 평가했던 내용 자료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근데 사연에 모집할 때 단점은 뭐냐면 너무 내부 쟁탈과 과잉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승진자와 그다음에 좌절, 사기, 저항이 아니라 저하, 사기 저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 범위가 제한된다. 그다음에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비가 또 증가되더라. 이런 것들은 사내 모집할 때 단점 사항으로 작용을 하는 항목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항이 아니라 저하. 자, 이번에는 사회 모집을 보겠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긴 하죠. 사회 모집 또는 외부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를 통해서, 광고는 뭐 신문, 인터넷, 잡지, TV, 지역 정보지, 5개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턴 사원제를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인턴 사원 제도를 시행해서 모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모집하는 방법, 종업원한테 추천을 받아서 모집하는 방법, 헤드헌터를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종업원 파견제를 위해서 근로 파견을 갖다 받는 방법, 이렇게 있더란 얘기예요. 여하튼 사회 모집 방법은 여러분이 익숙히 많이 들어봤던 항목들이라서 별반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것 같으네요. 어, 혹시 이 중에서 헤드헌터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헤드헌터들은 주로 전문직들을 갖다 고위층의 전문직들을 섭외해 주는 거,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연락이 와요. 이쪽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 그쪽을 통해서 또 지원도 해봤었고 또 연결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기 헤드헌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 채용되는 이 연봉 있죠. 연봉의 30%가 수수료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 해주면 얼마? 음, 그러니까 그 떼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요. 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잘 분류해 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움직일 때 제가 8천에 그 정도 하게 되면 또 꽤 됐겠죠. 어, 저 또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게 외부 사회 모집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서
모집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외부 모집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놓고 있네요. 자, 외부 모집을 할 때 장점은 뭔가 봤더니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시각을 할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비가 비용 절감된다. 왜? 거기에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뽑을 테니까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명, 다수의 인재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다수 인재에 조달 기능이 있다. 단점은요. 외부에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 직원들은 나 여기서 몇 년을 근무했는데 나는 승진 안 되고 외부에서 또 위 상급자가 들어오게 되면 좀 그런 사기자가 생길 수도 있더란 얘기고요. 채용 비용과 시간이 증대되더라. 돈 많이 들어요. 외부에서 채용하게 되면 시간도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직에 적응하기까지 새로 외부에서 들어왔으니 아무래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부적격자를 채용했을 때 그 리스크도 분명히 있더란 얘기예요. 외부에서 채용할 때의 단점 항목들이었었어요. 자, 이번에는 뭐 간단하지만 파란색으로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선발 관리는 회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많은 리스크가 있듯이 여기 절차란 얘기죠. 처음에 예비 면접을 하고요. 지원서 검토하고 선발 시험 보고 그다음에 선발 면접하고 신원 조회한 다음에 신체 검사 그다음에 채용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개되는 이 절차는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레귤러하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순서를 갖다가 섞어 놓고서 여기 선발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쓴 거 찾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선발 시험을 보는데 선발 시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취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와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선발 시험을 볼 때 지능 검사라는 걸 한대요. 말 그대로 종합적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 근데 보통 우린 지능 검사보다는 성격 인성 검사라는 걸 많이 해요. 인성 검사 또는 적성 검사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죠. 인성 검사는 지원자의 성격, 욕망이나 자신감이나 성향 등을 측정하여 조직 내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하는 걸 갖다가 인성 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성격 검사라는 말보다는 인성 검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 MBTI 같은 거 해봤잖아요. 그런 성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감성적인지 합리적인지 직관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흥미 검사 갖고 있는 지원자가 갖고 있는 흥미나 관심 분야가 어디인지를 보는 것이고 적성 검사는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 검사도 많이 시행하죠. 어떤 직무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걸 측정해 보는 검사를 적성 검사라고 했었고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올 때 그 고용노동센터에서 받는 것들 검사가 이 적성 검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래도 누구누구 씨는 사무직에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 이쪽은 좀 활동이 좀 많으니까 외부 영업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성향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적성 검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성취도 검사. 성취도 검사는 보통 시험 본다 그러죠. 일반 지식이라든지 전문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취도 검사로 대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취도 검사를 여러분들은 뭘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 시험은 이런 용어들로 이런 검사들을 회사에서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면접. 아까 단계별로 이제 선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면접은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발 도구라고 지금 여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회사들은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뭐 적성 검사다, 인성 검사다 이런 건 나중에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해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이거 수행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거 검사한 걸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직접 면접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내게 되면 그거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발 도구로서 면접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면접을 하게 되면 인품의 종합적인 평가와 잠재 능력, 의욕, 그 사람의 그 적응력, 또뭐 말하는 투, 자세, 성향 다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 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보편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면접을 갖다 여러 사람을 보는 게 보편적인데 이 면접의 이제 유형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면접의 유형도 여러분들이 어, 유형 형태하고요.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아 이건 어떤 면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면접의 유형은 구조화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화 면접은 면접할 내용을 다 벌써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자가 기본적으로 아주 세분화되고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준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형태인데 질문 사항이 매우 조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자의 배경, 지식, 태도, 동기 등 그냥 질문만 하면 돼. 거기 작성된 대로 구조화됐다는 것은 벌써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라는 뜻이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충 질문 없이 그냥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는 면접자라도 어려움 없이 그런 면접을 수행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구조화 면접을 다른 말로는 지시적 면접,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정형적 면접이라고도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구조화 면접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비구조화 면접은 질문지가 특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보러 가시잖아요. 보편적인 규모가 작은 곳들은 이 면접을 많이 활용하겠죠. 그죠? 대기업에서 인원들이 많을 때는 이 구조화 면접을 많이 진행하는데 규모가 작거나 저기 고위층, 직급이 높은 층의 그 면접을 볼 때는 구조화 면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구조화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한답니다. 면접자가 질문한 질문 목록을 준비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그냥 질문하는 형태, 보편적으로 일반적이죠. 얘가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을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준구조화 면접은 두 개가 섞인 거겠죠. 기본적인 질문지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면접자가 질문을 하는 형태를 준구조화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엔 또 뭐 돼 있느냐 봤더니 집단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그 면접자 면접 보는 대상들끼리 토론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토론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면접 토론하는 거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고 있고요. 토론 과정에서 그러면 면접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그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그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하려고 하는데도 성격은 어디 안 가. 그 토론 같은 거 막 하다 보면 성깔 다 나타나. 그리고 집요하게 추구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 약점을 갖다가 자꾸 해서 저 사람이 이거 모르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냐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답하는 것도 하여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개인적, 사회적 특성을 토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집단 면접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패널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자가 다수예요. 그다음에 피면접자 한 사람. 어, 보통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는 음, 그 상무, 이사, 그다음에 이거 전무 이사, 그다음에 그 상임 이사, 뭐 이렇게 셋이 앉아서 면접자, 여기 피면접자 있겠죠? 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면 여기 이사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겠죠? 근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 뭐 수백 명 지원자들 중에서 출연해서 그 중에서 몇 명 남았을 때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이 사람은 인성을 본다. 이 사람은 전문 지식을 본다. 이 사람은 태도를 본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파트에서만 주로 질문을 하고 그 이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또 추가로 질문하는 방법을 패널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하는 면접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피면접자에 대한 면접자의 면접 결과에 대해 의견 교환 절차를 거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정확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은 관리직이나 그다음에 전문직 선발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 요 스트레스 면접법 옛날에 저도 이거 보고서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면접법도 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는 했지만 그지 같구나 라고도 생각했어. 스트레스 면접법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어려운 질문, 상대방의 약점만 공격해서 그 사람이 열받게 질문을 하는 방법이 스트레스 면접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인신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면접을 보면서도. 그런데 이 스트레스 면접법은 주로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면 불특정 다수를 많이 상대하는 그런 업종, 그런 그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면접을 보는 방법도 있더란 얘기예요. 자, 피면접자를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이나 무시하는 행동 등으로 의도적으로 긴장 또는 좌절 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면접자의 감정 조절 능력이나 인내도를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주로 대인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직장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할 때 이런 걸 쓰는 것이지, 면접 보러 온 피면접자들한테 함부로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이미지가 좋을까 안 좋을까, 회사가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 여기 인터넷에 보면 이런 면접 방식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한다 막 그렇게 올라오고 면접관이 별의별 이상한 질문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건 스트레스 면접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 피면접자들을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 방법인 것이지,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면접 방법에 대한 걸 한번 쭉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에 설명할 것은 이러한 선발 도구를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 선발 도구를 평가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면접 질문지라든지 뭐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선발 도구가 제대로라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발되어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선발 도구를 통해 잘 선발되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이것도 잘 문제 물어보겠죠? 평가 도구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효용성이 있다. 그다음에 선발 비율 괜찮네. 비용, 편익 등이 다 등등을 갖다가 만족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선발 도구라면, 그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선발 도구를 평가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자, 신뢰성이라는 것은
선발 도구가 선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측정을 우린 신뢰성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이런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 시험 재시험법,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한 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시험 재시험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라고 일정 시험지를 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똑같은 시험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고, 복수 양식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동일한 사람에게, 이번에는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한 형태예요.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주어져 본다면 문제도 거의 유사하니까 성적도 결과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 다음에 양분법, 시험 내용을 문제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양분법 또는 반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선발 도구의 신뢰성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뢰성 다음에 타당성. 타당성은 시험이 당초에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걸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정도래요. 그래서 기준 관련 타당성은 동시 타당성이란 말, 예측 타당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주관식으로 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요? 라고 해서 직접 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2급 문제는 본 지가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급에 보니까 이런 주관식으로 그 내용들을 써서 제출하는 답변 문제가 한 4, 5문제가 나오더라고요. 1급에는. 2급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나중에 한번 볼 때 주관식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타당성, 동시타당성이라는 것은 현직 근로자하고 지금 여기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는 사람과. 그래서 동시에 현직과 지금 지원한 선발 대상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관련도성이 얼마큼인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측 타당성이라는 것은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시험 성적과 이 사람들을 이제 입사 후에 직무 성과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험 입사 전에 선발할 때 시험하고, 그다음에 입사 후에 일정한 기간이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업무 성과하고 비교를 해본다는 얘기죠. 이건 저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임용고시 있잖아요. 교직원들 임용고시 볼 때 거기에 성적들이 엄청나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 교직 할 때 뭐 4대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교사 뽑는 임용고시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우수한데 한 10년 지나가면 다 우스워져. 우수한 사람이 우스워져. 왜? 노력들을 많이 안 하더란 얘기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타당성과 관련돼서는 동시 타당성, 예측 타당성. 동시는 현직 근로자와 지금 선발된 그 사람들에 대한 비교, 예측 타당성은요, 선발된 사람이 일정한 시간 후에 업무 성과하고 비교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용 타당성은 요구하는 내용을 선발 도구가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하며 선발 시험의 문항 내용이 측정 대상인 직무 성과와 관련성을 잘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게 직무와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 그 시험의 이론적 구성과 가정을 측정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건 타당성에 대한 구분들이었었어요. 자, 이번에는 선발 도구는 타당성 다음에 효용성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효용성은 선발 도구의 효용성이 높다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높다면 선발에 있어서 평가 도구의 성적이 미래의 직무 성과가 예측하기 좀 쉽겠죠. 그래서 의미하며 선발 비용이 절감되고 우수 인재 선발 가능성이 커진다.
효용성이 높다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평성,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발 비율의 결정성, 요거는 여러분이 잘 보지 못했던 항목이니까 잘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발 비율의 결정성이란 말 뜻은 무엇이냐면 총 선발 예정자 수, 총 선발 예정자 수는 예를 들어서 10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 지원자 수, 총 지원자 수는 지금 1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선발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100명 중에서 10명을 선발하니까 10%가 되겠죠. 그럼 0.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된 선발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선발 비율이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지금 총 지원자가 100명인데 100명을 뽑으면 1이죠. 그죠? 가까워질수록 지원자가 선발 예정자가 되므로 합격 점수가 낮아지고 선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100명 지원했는데 100명이 다 붙어버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재인지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죠. 반대로 선발 비율이 0에 가까워질수록 지원자의 선발 수가 선발 예정자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합격 점수는 높아지고 선발의 효율성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어디 거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이거예요. 아니 점수들이 뭐 공시족들이 있어가지고서 1년 2년씩 막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원자 수가 엄청 많죠. 거기에 반해서 그 선발 비율은 적죠. 그러니까 0에 가깝죠. 거의 0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된, 0점 몇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비교하시면 선발 비율의 결정성이라는가 1에 가까워질수록 변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거 문제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10문제 냈는데 10문제 다 맞춰. 그럼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10명 냈는데, 10문제 냈는데 한 문제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틀렸어. 그럼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선발도 마찬가지 조건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봐 드렸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면접을 보러 가실 텐데 이런 말을 해요. 선발 오류라고 그러는데 이건 배우신 분들은 금방 잘 써먹을 수 있는 항목들이랍니다. 선발 오류고, 아, 저 친구 1종 오류야. 저 친구 2종 오류야. 1종 오류는 선발해야 되는데 놓친 인재를 갖다가 부르는 명칭이고요. 2종 오류는 선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발한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종 오류가 좋습니까? 아, 우리 일종 운전면허 자격증 따면 더 많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종 오류에 해당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선발에 이런 오류 없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선발 도구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신뢰성, 타당성, 효율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 제가 74페이지에 모집관리서부터 75페이지에 선발관리에 대한 내용과 76페이지에 선발면접,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선발도구의 평가 기준 지금 설명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선발 오류까지 해서 설명을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 파트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인적 자원 확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마무리 다 진 거고, 선발 관리까지 일단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2장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인적 자원 개발을 한번 여기서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마무리가 하신 게요. 여지껏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1장에서. 거기서 인적 자원 관리, 직무 관리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가 된 것은 인적 자원 확보, 인적 자원 충원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요 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2장에 인적 자원, 이런 충원을 시켰으니 뭐 해야 돼요? 그 인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또 인적 자원이 속해져 있는 조직도 개발하고 진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개발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